네, 제9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황의 시작을 나타내는 지표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불황이나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수가 32만 2,16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 퇴사, 정년, 폐업 등 9개 종류로 정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월 제조업 재고율은 114.2%로 1998년 9월 이래 1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자동차 재고율은 153%로 이는 IMF 직후인 1998년 평균 자동차 재고율 159.1%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제조업 재고율의 증가는 보통 경기 하강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침체 징후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외에도 70%에 불과한 제조업 가동률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최근 경기 동향 5월호에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민간 연구소, 심지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입니다. 이 정부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소득 주도 성장론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성장론의 대표 정책인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게는 민생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이론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하루속히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옳은 지도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맥스 썬더 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개자 외교 전략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목리에 쩔쩔매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왜 말이 다르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고 CVID 방식의 북핵 폐기와 충분한 보상이 잘 합의되면 우리가 술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안보 위기의 심화와 한미 동맹의 깊은 균열, 그리고 심각한 남남 갈등이라는 강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중매쟁이 처신을 버리고 당사자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과 미국의 최종 목표와 그 방법론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 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목리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온갖 비위를 다 맞춰줘야 유지되는 그런 대화 테이블이라면 애초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가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우리 정부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발자인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신해서 추가 고발장을 작성, 접수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 고발을 통해서 피고발인은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사단은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한 것은 맞지만 고발인의 취지에 맞게 썼으며
모두 고발인의 확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을 특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해도 이를 토대로 검찰이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명백한 중립성 위반입니다. 더욱이 고발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는 내용을 모르고 수사단이 알아서 쓴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인의 의도보다는 수사단의 의도에 의해서 추가 고발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에게 그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이런 자상한 편의를 봐주었습니까? 앞으로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이런 편의를 계속 봐줄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발인의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가 고발장 작성을 부추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는 강원랜드 수사의 시시비비를 넘어서 향후 모든 고발 사건의 처리, 공정성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신환 원내수석 부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드루킹 특검법이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5월 29일로 미루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치졸한 모습은 특검의 수사 착수 시기를 미루기 위한 꼼수라는 점을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제2요구의 시기 때문에 각 부처의 소관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특검의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출범한 특검은 지금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되는 문제 포함해서 청와대 개입 의혹, 또 드루킹과 김경수와의 거래 관계, 또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등 밝혀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이미 4월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인 5월 20일 언론에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또한 드루킹은 옥중 편지에서 2016년 10월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 확인하고 댓글 조작을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김경수 전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 목록을 보낸 정황과 맞물려서 일종의 지시, 보고 관계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중앙선관위에서 고발 조치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봐주기 의혹 이런 부분들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되는 점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입니다. 이런 제가 언급한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권기간 내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깨닫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찰의 검난이라고 일컫는 일부 수사지휘와 또 평검사의 기자회견을 통한 항명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정책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서 대필 사건은 들어봤어도 검찰의 고발장 대필 사건은 처음 듣는 일입니다.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서 대검 수뇌부를 노린 기획 고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대신 작성하고 안면 의정부 지검 검사의 수사외압 총장 개입설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적은 수사단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사법 시스템상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추어야 할 수사기관이 이런 고발장을 대필하는 것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 대서소에서나 하는 일을 검찰이 한 것입니다. 지금 54년도에 사법서사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90년도에 법무사법으로 전부 개정된 현행 법무사법에 의하면 제2조의 업무 영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4조에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검찰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검사가 이례적으로 지검장의 검사 윤리 강령을 어기면서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된다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은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우찬 최고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2위 규모의 강진, 건물이 유리가 다 부러지고 바닥이 갈라지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대입 수능 시험까지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자산 손실액이 한 2,566억, 간접 피해액이 760억, 부합하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난달 4월 26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포항 지진이 포항의 지열발전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논문 2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0년간 포항 흥해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시작된 지열발전소의 물주입이 규모 5.4 지진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했다. 이 지열발전소를 좀 들여다보니까 지하 4km를 구멍을 2개를 뚫어서 그 뜨거운 지열로 데우고 거기에서 발전기 서비를 돌리는 발전소가 지열발전소라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같은 날 스위스, 독일, 영국의 연구진도 사이언스지에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만 해서 언론에만 나오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통상자원부와 정부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하고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에 약 52만 명의 포항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에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열발전소 건립 과정 자체의 의문부터 지진 유발 원인까지 확실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포항시장 이창균 예비후보가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포항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 인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정부 촉구 단식 투쟁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단식 투쟁 중입니다.
포항시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도 뭐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도 해결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용현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여가위 간사 신용현입니다. 내일 25일부터 31일까지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 평등 강조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부끄럽게도 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줄곧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36.7%로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 36.7%를 환산해 보면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1년을 일하고도 95일을 더 일해야 비로소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고질적인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지난해 3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퀄페이데이법, 즉 성별 임금 격차를 선포하도록 하고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 선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노동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입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녀 평등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미투 운동이 페이 미투로 확산되며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성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입법 개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진일보한 여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10시부터 바른미래당 민생TV 12 산하의 폭력근절대책위원회와 여가위 간사인 저, 그리고 한노위 간사인 김삼아 의원, 교문위 간사인 이동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2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삼아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한노위 간사 김삼아 의원입니다. 어제 운동현 경제부총리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단순히 김 부총리의 말 한마디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누차 지적해 왔던 대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으킨 혼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하반기에야 알 수 있다는 상황에서 그저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마저 정치적 산물로 전락시켜버린다면 노동시장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을 더하면 노동시장은 절벽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정책 난발, 노동시장 부작용,
혈세로 틀어막기의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까? 근로시간 단축 역시 탄력근로제, 노동 생산성 등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기업 부담에 대처하겠다며 5년간 고용보험기금에서 4,700억을 빼쓰겠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감 빼먹듯 나라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보여주기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은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도자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간사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환영하던 안이 중단된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김상조 위원장과 긴밀히 교감하면서 진행되었다며 김상조와 엘리에서 승부였다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국내의 의결권 자문사들은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문사 의견을 수용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대차그룹이 개편안 추진을 중단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개편안이 주주에게 손해가 된다는 주장이 맞다면 공정위가 주주에게 손해되는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이 되고, 그 주장이 틀리다면 국민연금이 재벌개혁을 막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도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이 우선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 바랍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새로 내놓을 개편안에서도 캐스팅보드인 국민연금의 결정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권의 목표가 아닌 오직 연금 가입자 이익을 결정의 유일한 고려 대상으로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교문위 간사 이동섭 의원입니다. 1급 발암물질 아이들이 지금도 들키고 있습니다. 성매는 1급 발암물질로 고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성면을 제거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1,307개 학교 중 998개 학교에서 아직도 성면 제거가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학교 중 무려 7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면 제거를 끝났다고 신고한 학교들에서도 성명이 재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명 제거를 끝났다고 신고한 서울 19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10곳에서 성명이 재검출됐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발암물질이 남아있는데도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계속 일이 벌어지는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조사해봤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면 제거 해체 업체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S, A, B, C, D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서울시내 성면 제거 공사는 학교 94곳 중 S업체가 공사 중인 곳은 6곳, A등급은 7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87곳 학교는 A등급 미만의 업체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성명 제외 해체 공사는 업체들 간 공개 경쟁으로 이루어지는데 등급 기준을 고려치 않고 최저가 입찰 등 가격 경쟁을 위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을 잘하는 곳에 맡겨야 일 마무리가 잘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성명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시기를 갖춘 S, A 등급의 업체가 공사를 해야 제대로 성명이 제거됩니다. 앞으로 학교 성명 제거 및 해체 공사만큼 SA 등급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향후에는 성명 해체 공사 완료 이후에 성명 잔류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공사업체에 대하여 입찰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명 제거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성명 문제만큼 도달으로 두들겨 보고 가셔야 합니다. 성명 제거 완료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로부터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정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과방위 상임위 정상화 촉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파행된 지 42일 만에 정상화 합의가 되었고 지난 21일 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과 드루킹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모처럼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5개월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민생안정,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 왜곡과 여론조작 문제, 방송법 개정, 공영 포털 규제 문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문제 등 처리할 법안이 겹겹이 쌓여있고 최근에는 라돈 침대, 방사성 폐기물 부식 관리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현안들도 나타나서 한시가 급하게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보이콧으로 과방위를 식물상위로 전략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당시에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입버릇처럼 야당에게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 운영에 즉각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상화되니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상임위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주축으로 162명이나 저항했고 지난해에는 방송 통과를 위해 농성 시위까지 했지만 오히려 집권 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과방위는 올해 지난 5개월 동안 2월 6일날 제2일 소위를 한 번 열어 17건 법안을 심사하고 그중에 10여건을 통과시킨 것이 전부입니다. 제2법안 소위는 아직 소위 구성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외치던 민생 개혁입법 논의는 왜 과방에서 침묵하십니까?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라돈 침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유출, 폐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상임위 개최와 관계없이 우리 과방위원만으로 내일 오후 원안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 발생 문제를 따지고 관리 문제를 따지고 대책 방안을 정부에 적극 증문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행사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포털 계약 TF에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 인터넷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론조작 왜곡의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언론인, 포털 사업자, 학계 정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으니 언론인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지입니다.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우리금융지주가 해체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다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일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이 일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산하 행정기관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입니다. 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2013년 6월 우리 금융지주의 자회사 14개, 지방은행 계열, 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3개 그룹을 나누어서 분리 매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 금융지주는 증권, 보험 등 각 분야를 매각하였고 2014년 11월에 우리 금융지주를 우리은행과 합병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공자위에서도 이미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자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위는 과거에 빠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주회사를 버리더니 이제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비전 대신에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대하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실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